따뜻한 붕어빵과 군고구마가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호호 불면서 먹는 호빵도 좋은데요. 저는 호호 책방의 책방지기 조인혜입니다. 라임이 있었네. 오프닝부터 이렇게 시선을 사로잡다니. 분발하자 윤재호. 분발하자 김연. 아니 이제 연말이 되니까 거울을 보면 그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1년 전에 비해서 나이가 또 들어 보여서 거울을 보다 나이가 들었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노화되는 게 슬프지 않더라고요. 그 세월이 쌓이는 만큼 좋은 책도 내 옆에 쌓이고 좋은 책을 읽고 같이 얘기할 친구들도 쌓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시대를 초월해 읽히는 고전처럼. 화장품 광고인 줄 알았어요. 싱싱한 사유를 갖고 싶은 책방지기 김여희입니다. 저는 이 인사말이 뭐라고 항상 쓸 때 제일 떨리는데, 왜냐면 옆에 있는 김영희를 항상 이기고 싶기 때문이죠. 저는 오프닝이 본론보다 긴 김영희 옆에 앉아있는 책방지기 윤재호입니다. 이번 오프닝도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은요, 호호 책방 방영 이래 최초의 희곡입니다. 네, 희곡을 소개하게 되었고요. 정말 흥미롭고 기대가 컸던 작품이었습니다. 바로 스테폰 안스와 톰 라이코스 원작의 희곡 한현주 각색의 소년이 그랬다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 호주에서 청소년들이 고속도로에 던진 돌에 트럭 운전사가 숨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놀이일까 비행일까 아슬하게 그 사이에서 장난을 치면서 약간 시시껄렁하게 다니는 중학생 민재와 상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상식을 괴롭혀 오던 동급생 아이가 이제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맞추기 위해 육교 위에서 돌을 던지게 되는데, 그 돌이 그 오토바이에 맞지 않고 뒤따라 달려오던 자동차 유리를 뚫고 들어가면서 운전자가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여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되게 갈등하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 그들을 쫓고 수사하는 형사들인 정도와 광해가 이 두 아이들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걸 보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작품이었고요. 이 작품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역사적으로 희곡 처음 다룬 날인데 이내님이 여기 대본에 느낌표를 희곡 이렇게 찍어주셨네요. 이 작품의 매력, 소년이 그랬다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재호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청소년을 위한 단독적인 이렇게 희곡집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반갑고, 청소년이 어떤 문학 감상의 주변인이 아니라 주체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각각 수업을 맡고 있지만 본인이 좀 자신 있는 수업과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론 수업이 정말 좀 자신이 없고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애들한테 좀 머리를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좀 확 불이 붙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자료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소년이 그랬다를 읽으면서 와, 이거 읽고 애들이랑 토론해 보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량이 굉장히 얇아서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전문을 읽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또 이런 자료를 어떤 기사나 이런 걸로 접하는 게 아니라 희곡으로 접하니까 학생들의 토론이 되게 단편적이지 않고 여러 결로 복잡하게 정말 등장인물의 마음을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는 토론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진심으로 그 2회고사 끝나고 저희가 이제 학기 말 좀 2, 3주 정도의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랑 이 수업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호님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이 작품을 소설을 읽었다면 느낌이 되게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소설과 희곡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희곡이 대사 위주로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지만, 희곡은 낭독을 직접 해보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이라 그냥 이 상황을 이해하는 걸 뛰어넘어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를 되게 혼란스럽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이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소재가 되게 재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상식을 바탕으로 쉽게 단정짓기가 쉬운 그 소재인데, 인물 안에 들어가서 이게 결정 내리는 게 되게 쉽지 않다
라는 경험을 하는 게 정말 윤리적으로도 옳은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매력을 희곡에 이입해서 선택이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하는 것으로 내려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연극은 대사로 이루어지는 작품이니까 대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책방지기님들이 좀 인상 깊게 읽은 대사가 무엇일까 좀 궁금하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70쪽에 나오는 이제 민재의 대사예요. 이제 민재가 사고를 치고 이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민재를 끌고 가서 너무 속상해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주님, 이 아이를 벌하소서 어쩌고 저쩌고. 엄마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신기해요. 어쩜 저렇게 말이 술술 나올까?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일용할 말을 내려주는 게 아닐까 싶었죠. 실은 나도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애써 나를 벌하라고 기도하는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네, 이 장면을 골랐는데요. 일단 저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굳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많이 아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말이라는 유머를 구사했다라는 대사 자체가 순간 약간 그게 긴장감을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웃음이 슬며나서 이 장면을 좀 골라보았고요. 그리고 이 법을 어긴 청소년들의 그 복잡한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맨 마지막이 나를 벌하라고 하는 엄마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도 잘못했다는 걸 알고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주변에서 하긴 벌 줘야 돼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게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사실 이게 벌로 해결되는 문제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다 셋이 학교에 있지만 뭐 이제 학폭 문제도 있고 이게 매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공문들이 좀 오잖아요. 근데 학교 내부에서는 이게 벌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벌을 안 줄 수는 없고 너무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도 같이 떠오르고 또 저도 이제 곧 청소년기의 학부모가 되기 때문에 참 너무 복잡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골라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지호님이 읽어주신 거에 바로 조금 뒤쪽에 있는 대사인데요. 상식의 대사이고요. 이 대사의 맥락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민재랑 같이 유치장에 갇혔는데 민재는 엄마가 바로 빨리 와서 민재를 데리고 가요. 그에 비해 상식은 더 엄마한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유치장에 남아서 꿈을 꾸다가 이제 무서운 꿈을 꾸다가 엄마 이렇게 외치면서 혼자 깨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러고서 또 한참 있다가 엄마가 오고 나서 이제 엄마를 본 이후의 대사의 내용입니다. 네, 74쪽이고요. 새벽이 돼서야 엄마가 왔어요. 촌티 줄줄 몸빼바지에 전대까지 차고서. 물건 들어오는 날이라 정신이 없었대요. 쪽팔렸어요. 왜 여기 있냐고 엄마가 자꾸 물어요. 다 듣고 왔을 거면서. 묻는 게 아니라 화내는 거였죠. 난 뒤돌아 앉아서 비아냥거렸어요. 걱정 마, 내일 여기서 나갈 거야. 검찰로 옮겨진대.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 엄마가 코웃음을 치면서 차갑게 날 불렀어요. 이상식, 돌아 앉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말이 내 등을 찔렀어요. 차라리 얻어터지고 다닐 때가 나았다. 인간 쓰레기보다야 바보 등신이 낫지. 순간 내 등이 후끈거렸다가 내 눈이 시큰거렸다가 내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게 얘가 되게 철없게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되게 철없게 생각하고 이렇게 어린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안타깝지만 이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할 기회, 자기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사실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형을 받고 나면 나중에 그냥 내가 그때 되게 불운했지.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걸렸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 그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질문이 좀 무겁게 남아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판결을 받은 후에 저희 상식과 민재가 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 둘은 그냥 감찰 처분을 받고 형기를 안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자기 만세를 부르고 복도로 나가는데 거기서 그 돌에 맞은 피해자의 아내를 만납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아주 짧습니다. 나도 가만히 아줌마를 쳐다봤어요.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는 그 눈을. 난 그 눈이 싫었어요. 그 눈에 많은 말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난 귀를 막았어요.
이제 이곳에 나가면 내 귀는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 대사로 문을 닫은 게 되게 탁월했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희곡은 내가 이 등장인물의 상황에 서 있다면 아 진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진짜 쉽지 않겠구나를 깨닫게 하는 장르인데, 근데 그 와중에 생각의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무리가 이 장면으로 끝나니까 어쨌든 판단을 내리는 건 너무너무 힘든 작업인데, 그 과정에 우리가 전제 삼아야 되는 건 너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 이 사람이 있기 마련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끝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감정을 갖고 있는 것 바깥에 내 시야에 닿지 않는 내 판단에 그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 되게 많다는 걸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라는 걸 깨닫게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짧지만 정말 인간이 사안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되는 윤리성, 그 생각의 기준을 다 담아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